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는 일본, 중국, 조선의 순서로 근대화에 매진을 했거든요. 일본이 가장 근대화에 매진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게 뭐 후쿠사와 유키치 같은 사람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그 사람들은 아니 잔소리하지 말고 서양 배워. 무슨 화혼양제? 그냥 서양 거부터 배워.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강연할 때마다 개요대학 학생들 그냥 서양 거 배워. 서양 거 배워. 동양 거 아무것도 배울 거 없어. 서양 거 배워 이랬어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한 많은 사람들이 뭐 진짜 원숭이 같다고 할 정도로 서양 사람들 흉내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옷 입는 것부터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서양을 배워서 어쨌든 서양 거를 그나마 배워가지고 하니까는 그 사회가 조금 바뀌어서 중국도 이길 수 있고 그래도 강대국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고 중국은 반만 하는 거야. 반만 근대. 아주 소극적인 근대죠. 사실은 우리 게 진짜는 우리 게 좋은 거야. 우리 거는 지켜야 돼. 근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서양 거를 조금 빌리자는 거고 일본은 싸그리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를 뜯어고치고 사고방식부터 옷 입는 것까지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독립을 유지 못해라는 게 후쿠사와 유키치 같은 사람들의 말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라 입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꼭 무슨 뭐 아시아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일본 자체가 아시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양 근대화를 할 거면 하라는. 지금 등소평이 뭐라 그랬어요? 사근대화. 그냥 근대화 하라. 사근대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뭐 시진핑도 그 소리는 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냥 안 끝났다는데 그냥 좀 벌거벗고 그냥 근대화 좀 하자. 서양 거. 자꾸 우리 거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는 나중에 하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소리는 나중에 좀 하고 일단은 우리를 배워라.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거를 못 해요. 꼭 중국은 가다가 서. 지금 중국이 등소평이 잘하고 가다가 한 30년, 40년 또 쓰는 거랑, 야, 중국 사람들 맞아.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와갖고는 꼭 중간에 쓰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일본을 못 이기는구나.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조선은 뭐예요? 동도 서기도 아니지,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래서, 요런 맥락에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일본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뭘 했는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조선이 뭘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참 노력을 많이 했고 이홍장 같은 사람 그다음에 사실 처음에는 서태후 같은 사람도 우리가 역사에는 굉장히 나쁜 잘못된 여자로 배우고 물론 잘못한 것도 많지만 26살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중국을 근대화의 길에 물려놓은 거는 서태후가 했었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청나라의 수명이 그로부터 한 50년 60년은 더 연장이 됐었던 거고 그 틀 속에서 진짜 이홍장 같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눈물겹게 근대화를 해서 뭔가 지켜보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부족한 해서 졌다라는 질 수밖에 없었다는 청일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역사의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도 한중일 삼국을 보고 있으면은 한중일 북한까지 집어넣으면은 쇄국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있네요. 가장 개방돼 있고 중간에 가다 멈칫멈칫하는 중국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자꾸 화혼양제 같아. 일본도 그 명치유신 때의 개국과 2차 대전 이후의 개국의 그 정신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손정희 같은 사람이 제3의 개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우리도 자꾸 가다가 그래도 우리 거가 좋은 거 아니야? 라든가 이렇게 뭔가 전통적인 걸로 회귀하려고 자꾸 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닫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한테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몰라갖고 바깥 세상을 너무 몰라서 일본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고 중국도 사실 전혀 모르고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야 역사는 또 반복되는구나 따라서 한국 사람 만들기를 다 읽으셔야 된다라는 예. 아닙니다. 뭐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셨군요. 원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예.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그럼 이제 청해 자강 운동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제 다음 책이 이제 그 청일 전쟁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제 청일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뭔가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아시아에서는 G7 하면 일본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런 지가 지금 거의 한 100년 됐는데 그 뭐 국제연합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게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거가 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문화적인 영화가 됐든지 뭐 구로사와 영화가 됐든지 만화가 됐든지 모든 그 전자 제품들이 됐든지 이 현대 산업 그다음에 그 미래 어떠한 공상 과학 이런 데 있어서 일본이 아시아를 뭐 아주 그냥 완벽하게 대표를 했고 그런 지가 벌써 한 100년이 넘었는데 일본이 아시아의 모든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뭔가 서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건축을 하든지 집안의 인테리어를 하든지 하면은 이렇게 뭔가 동양적인 거 하면 그냥 일본풍이거든요. 건축부터 다. 근데 언제부터 일본이 그런 우위를 점하게 된 청일전쟁이라. 청일전쟁에서 중국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있었느냐가 이게 그때 너무나도 놀라운 거고 그때부터 그때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그때부터 일본이 아시아의 문명국이고 중국은 완전히 그야말로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서양 사람들 머리에 박혔고 그 인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고 사실은 시진핑 같은 사람이 100년의 치욕하면서 극복하려는 게 일본한테 졌었던 거를 갖다 극복하려는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자, 그런데 일본 전쟁에서 그럼 왜 지게 됐었는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왜 졌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틈바 안에서 뭐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왜 중국은 일본한테 졌을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8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청이 벌이는 근대화 운동과 일본이 벌이는 근대화 운동을 비교를 지금 하려는 게 제 그 두 장의 6장하고 7장의 목적인데 그러면 청의 자강 운동이 근데 놀라운 수준의 근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산업화부터 시작해서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일으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지금의 중국이 하는 거 못지않게 어쨌든 굉장한 성취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성취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한테도 져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조선같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무슨 객관적인 지표를 봐갖고 또한 배를 만드는 그 배 건조 능력이나 무기 생산 능력이나 유학생 보내는 숫자로 보나 근대화 학교를 세워갖고 근대 학문을 가리키는 걸로 보나 일본에 비해서 우선 절대 숫자로는 비교도 안 되게 앞서갔었고 상대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지는 거 그게 아주 잔혹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경쟁력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얼마나 더 잘했길래 거기에 비해서 도대체 조선은 뭐를 하고 있었는가 까지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 현실에다 딱 갖다 놓고서 중국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일본과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냐? 전부 다 뭐 일본 추월했다, 뭐 이제 일본은 끝났다라고 어쩌고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과연 지금 일본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꼭 중국이 이길 건가? 군사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렇게 확실한 일도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있어서 특히 미래를 개척해 나갈 면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분야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강운동 할 때도 중국이 일본을 앞서간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붙었더니 전혀 전함의 크기도 비교가 안 되게 큰 전함들이었고 중국 전함들, 일본 배들에 비해 군함들에 비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국가 간 경쟁력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이게 부딪혔을 때는 이런 전쟁 같은 데서 부딪혀서 이런 성과가 오는가를 그거를 좀 그 교훈을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이제 제가 이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청해 자강운동 부분에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지금도 억울해 하는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간략하게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중국의 그 자강운동의 이제 핵심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런 거가 뭐냐면 신유정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 같이 전통적인 뭐 서양 나라들도 그렇지만 전통 국가가 있어서 이 전통 국가가 갑자기 근대화를 하려고 하려면 사실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죠.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고 우리는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실패해버리니까 이제 근대화를 못한 거고 가생적인 근대화를 못한 거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사실 1860년에 신유정변이라는 쿠데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8년 먼저 일본의 메이지 유신 1868년 메이지 유신보다 8년 전에 먼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근대화를 추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강운동, 양문동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 세력과 메이지 유신 세력이 이제 부딪혀 갖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 이 세력은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가?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제 책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영화 같이 재밌어요. 진짜 이 쿠데타 과정이.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중국은 2차 아편 전쟁 때 영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중국 측에서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뭐 중국 협상단들을 잡아다가 그 열 몇 명을 고문을 해서 참혹하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협상단을 보냈는데 이런 짓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격분을 해갖고는 그 황제는 도망가 버리고 저 열하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명원을 가서 이제 태워버리라 해서 그 중국 황실의 청나라 황실의 진짜 정원. 네, 정원뿐이 아니라 황제가 거기에 기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금성은 명나라가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건 공식 행사만 하는 거였고 청황제들은 원명원에 들어가서 살았고 원명원의 전곽은 자금성은 거기에 가면 성도 아니에요. 그 화려함과 그거는 못 가봤습니다.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꼭 한 번씩 한국 사람들이 가갖고 자금성만 볼 게 아니라 원명원을 가보셔야 돼요. 원명원은 중국 사람들밖에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100년간의 치욕, 그 한의 역사의 상징이 원명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황제들이 강희제 때부터 해서 걸륭제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건물들을 짓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모델들을 해갖고 남아있는 석조 건물들이 부서진 게 뭐냐면 베르사유 궁전을 그대로 모형을 갖다가 해갖고 짓고 이슬람 궁들을 그대로 모형을 해서 짓고 자기네 궁을 그 안에? 안 해요. 그러니까 호수들이 중국의 명승지 10개를 골라갖고 그걸 꼭 똑같이 재현을 해놓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궁전을 그래서 그 궁전을 부실 때의 얘기, 그거를 불태울 때 약탈할 때의 얘기가 고든 장군도 그때 대의를 참가했었고 제 책에 써놨지만은 어머니한테 쓴 편지에서 정말 우리가 못할 짓을 했다 그랬고 그걸 가지고 왔을 때 프랑스의 에밀 졸라가 유명한 글을 써요.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프랑스가 이게 무슨 잘한 짓이냐고 아무튼 그런데 그런 한을 안고 중국 사람들이 한을 안고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망간 황제가 한풍제라는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북경으로 몰려오니까 이제 군대가 오니까는 열하로 가요. 그러니까 열하라는 게 뭐냐면은 열하의 피서산 우리가 피서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피서산장이 있어요. 그 중국 황제들이 여름에 더우면은 북쪽이니까 훨씬 더 북경의 북쪽이니까 이제 시원하겠죠. 그걸 가서 거기 피서산장이란 또 지금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엄청난 궁전이 거기 있어요. 그 궁전에 이제 그 그러니까 피서가 아니라 이제 도망을 간 거야. 근데 도망을 갔을 때가 벌써 9월 말 10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간 게 아니라 겨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갔는데 이제 갈 때에 한풍제가 자기의 황후도 그렇지만 이제 후궁들을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황후도 데려갔고 그 후궁 중에 하나가 서태후예요. 그리고 그 한풍제가 거기 정원에서 거기서 피서산장에서 그 추운 북부 중국의 겨울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병이 걸려갖고 다음 해에 8월에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30살인가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태후가, 근데 아들은 서태후가, 후궁인 서태후가 난 5살짜리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 5살짜리 아들이 동치제가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풍제가 죽으면서 8명의 자기 대신들한테, 제일 아끼는 대신들한테 좀 잘 우리 아들을 돌봐달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죽어요. 그래서 그 8명이 보종 8대신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이 서태후라는 여자가 26살인데, 근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후궁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키. 근데 얼마나 정말 머리가 좋은 여자였냐면은, 우선 그 황후하고 나이가 같거나 1살 아래인가 그래요, 왕. 근데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황후 보고 우리 이렇게 해갖고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는 나라도 동태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서 짜고서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글쎄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게 마음껏 쓰시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브레이크를 안 거는 게 최고의 진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중국 황제들이 그 강희제 때부터, 강희제가 이렇게 그 결제를 할 때 보면은 빨간, 꼭 그 결제를 해요. 그 빨간, 황제만 쓸 수 있는 빨간 잉크가 있어서, 먹이 있어서 그걸로 꼭 결제를 해요. 그 기록들이 다 아직도 문서들이 남아있고 그런데. 하는데 이제 동치제는 5살이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결제를. 그랬더니 서태후가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은, 황제가 돌아가기 전에 나한테 이런 조그만 도장을 하나 줬다. 그리고 동태후한테도 도장을 줬는데, 어린 황제가 결제를 못하니까 그 대신 우리한테 와서 결제를 받아가는 게 어떻겠냐, 그 도장을 받아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보종 8대신 뭐 그러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놀라운 게, 서태후라는 사람이 글을 읽어요. 만주 여자 중에, 그 당시 여자 중에 굉장히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알아. 아버지가 그 글을 가르쳐 줘 갖고. 그래서 사실은 한풍제가 후궁인데도 같이 앉아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상소문 올라오면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국사를 하는데 익숙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거를 갖고 와갖고는 도장을 받으러 오면 그걸 전부 다 읽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해요.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국사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 보종 8대신이 누구냐 하면은 극단적인 쇄국주의자들이, 한풍제랑 똑같이, 자기 남편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둘이서 이제 짜가지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겠다. 권력만 갖고.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소를 올리게 해.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만 어쨌든 상소를 하나 올리게 해갖고, 상소에다가 이 황태후들 보고 섭정을 좀 하도록, 그러니까 수렴청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소를 올라오게 해.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보종 8대신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8대신하고 왜 안 되느냐,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동태후하고 서태후하고 둘이서 어린 황제를 5살짜리를 안고서 보종 8대신을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격론을 벌려요. 그랬더니 막 이제 나중에 보종 8대신들이 참지 못하고, 뭐 여자들이 감히 무슨 국사를 논하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는 안겼던 5살짜리가 황제가 놀래갖고 오줌을 싸요. 그러고 나서 세게 쳤다. 이제 세게 이제 놀란 거야. 그거 감히 황제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데,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제 두 황태들이 그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따로 가서 이제 쓰는 거야. 그 글을 써가지고 감히 보종 8대신들이 어전에서 황제를 놀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무례를 범했다라는 걸 이제 글을 써요.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그 중에 그 누구는 뭐 옥좌에도 앉아봤었고 이제 이런 거를 써. 그러면서 그 북경에 남아있는 한풍제, 자기 남편의 이복 동생 그 공친왕, 혁큰, 그 이복 동생이지만은 굉장히 똑똑했고, 이 사람이 유럽 사람들하고 다 협상을 했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거하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그 공친왕이 준비를 시켜가지고는 이제 열하에서 다시 환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새 황제가 있으니까 장례식도 하고 새 황제 즉위식도 해야 되니까 황도로 돌아가는 길에 보종 8대신 그 상여, 원래 선황의 상여는 더 천천히 올 수밖에 없으니까 서태후하고 동태후하고 어린 황제는 그렇게 느리게 갈 수 없으니까 먼저 빨리 가겠다고 해갖고 보종 8대신 8명 중에 4명하고만 먼저 돌아와서 북경 외곽에 도착하는 순간에 공친왕하고 공친왕 세력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기 같이 왔던 보종 대신 4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쓴 편지를 내보이면서 거기 와 있는 공친왕과 다른 그 중앙정부의 대신들한테 이자들이 이런 짓을 해서 황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당장 영모로 잡으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고 그리고는 다시 그 공친왕하고 그 또 밑에 있는 동생하고 같은 저걸 쿠데타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오고 있는 나머지를 또 가서 이제 체포를 하면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아버려요. 그 8명 중에 그 황실 사람이 셋이 있어서 한 사람은 자결을 시키고 2사람은 죽이고 나머지는 다 놔줘. 그리고 끝이야. 그러고는 완전히 권력을 잡아서 10월 20 며칠 날 황제가 즉위하고 그때부터 47년간 서태후가 권력을 잡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부분이 안 들어있구나. 그때 딱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로버트 브루스라고 초대 영국 중국 영국 공사가 그걸 이제 봤을 거 아니야.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거를. 그래서 그때의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해봐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나라의 권력을 재정과 군사권을 경제권을 다 잡고 있었던 남자들이 오랜 그 제도적인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고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지지하는 목소리 하나도 없고 무슨 피 흘림 한 방울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해서 한 사람 자결하고 나머지 2 죽인 거 빼놓고 그리고는 새 관청 하나 만드는 거 빼놓고는 아무 변화가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를 26살짜리 여자가 하는 걸 난 본 적이 없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는 거고 1860년이니까 그때 한창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고 있었던 증국본 당대 최고의 명장이고 나중에 자강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홍장의 그 멘토고 증국본도 일기에다 그렇게 써요. 역대 어떤 황제들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난 본 적이 그냥 난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감탄할 따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서 서태후가 들어왔는데 이제 서태후라는 게 태후가 2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성의 동편에 사는 게 이제 종태후고 서편에 사는 게 서태후가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정권을 잡아서 같이 손을 잡았던 그 공친왕 혁흔하고 했는데 혁흔이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사람하고 계속 협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를 아냐면은 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외무부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외무부라는 게 중국에는 없었죠. 없었던 게 뭐냐면 중국은 모든 바깥 세상하고의 교류를 우리나라를 지금 예조를 통해서 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네가 위고 나머지는 다 아래들이니까 야만인들이니까 자기네가 따른 예법에 따라서 조공을 바치고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였지 대등한 국가끼리의 무슨 교류를 하는 외교라는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공친왕이 그런 걸 열어야 된다 그래서 총리 아문이라는 걸 이제 만들죠. 그게 이제 1860년에 만들었고 프레드릭 브루스가 말한 유일한 그 개혁을 하나 했다라는 게 관청 하나 만들었다는 게 이제 총리 아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리 아문을 만들어서 총리 아문을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제 담당을 하면서 다른 서방 국가들하고 외교를 담당하는 거고 조선은 속방이기 때문에
외교 대상이 외교 대상이 아니라 총리 아무니 하는 게 아니라 예조를 아직도 통해서 하는 거고, 예조라는 게 사실 그런 복잡한 외교 문제를 더 이상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홍장한테 그거를 책임을 줘서 이홍장이 거의 사적인 그걸로 해갖고 직례 총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조선이랑 이제 교류를 했고, 그래서 이의원이랑 이제 저기를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 서태후하고 공친왕이 그때부터 중국번 좌종당 이홍장이라는 중국말 최대 명신들이고 장군들이고 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힘을 줘서 이 사람들이 태평천국의 난을 저기를 하고 진압을 하고 결국은 이 자강운동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국군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국 무기들을 썼고 서양 무기들을 쓰고 서양 군대들을 찰스 고든 같은 사람들을 상승군 ever victorious army야. 항상 이기는 군대야. 왜냐하면 서양 군인이 들어와고 영국 군대가 들어와서 최신식 대포를 가지고 쓰니까 태평천국군이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승군이라고 ever victorious army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 근데 이런 사람을 써봤기 때문에 전쟁이 태평천국난을 진압하고 나서도 이런 서양 무기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강운동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총리 아문을 열어갖고 외교 관계를 서양하고 구미 열강하고만 외교를 했지만 그 외교를 하기 시작하고, 해관이라는 거를 열어가지고 아까 강제로 한포 외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었던 거지만, 거기에서 이제 수출입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중국 시장이 그때도 엄청 컸으니까 마구 돈이 들어오는 거를 이거를 영국 사람 로버트 하트라는 사람한테 맡겨요. 하트가 그러니까 62년부터 1911년까지니까는 50몇 년이야? 59년인가? 네. 해관을 맡아요. 영국 사람한테 완전히 맡겨서 이 영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 이 사람이 멜렌돌프나 메릴 같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조선에 보내서 조선 해관을 하라 그러는 거야. 자기 같이 좀 잘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너무너무 벌어줘갖고 그 돈을 가지고 온갖 난을 다 평정을 하고 온갖 경제 무기창들을 짓고 공장들을 짓고 유학을 보내고 궁궐도 보수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강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게 복권 후조에 있었던 후조 조선소. 예. 지금 사진들 보시면 지금 현대식 건물이네요. 포항제철 같아요. 예. 현대자동차나 포항제철이야 그냥. 그때 이미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여기서 배들을 다 건조를 해내고 대포고 총이고 다. 근데 이런 게 후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텐진에도 있었고 금능, 난징에도 있었고 한 대여섯 군데 이런 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기들 만들어내고 여기 이 내에다가 학교들을 다 지어갖고 기술자들 훈련하고 서양 학문을 가르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외 유학생 파견인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용웽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1854년 예일대학교 졸업생이에요. 1854년도 졸업생이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일찍 지금 알려진 바로는 현재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이에요. 중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또 고용을 해갖고 이홍장이 고용을 해갖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공장 짓는 자재들도 수입을 하고 그러지만 결국 이제 이 사람 말을 들어갖고 미국에다가 120명 어린아이들 갖다가 6살에서부터 10몇 살짜리들을 갖다 120명을 뽑아가지고 하트퍼드 커네티컷으로 유학을 보내갖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이제 쭉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서양식으로 주말에는 한문을 읽어야 되고 머리는 계속 따야 되는데 근데 점점 아이들이 이제 서양화가 돼갖고 머리도 자르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제가 갖고 온 사진 중에 오른쪽의 사진 이게 그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부시 대통령이 나온 그 필립스 앤도버라는 미국의 초명문
고등학교의 야구팀 사진인데 거기 보시면 오른쪽 앞에 맨 앞줄 오른쪽 끝에 있는 게 그게 중국인 학생이 앉아 그러네요. 있어요. 동양인이네요. 이때 예. 보냈던 학생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렇게 논문으로만 보냈네요. 네, 공부들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제 명문으로 보냈는데 이제 이게 중국의 이제 그 한계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다 대학을 못 가고 돌아와요. 고등학교만 가르치고 네. 돌아와요. 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있다가 돌아와. 왜 그러냐면은 원래 보낼 때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졸업하면 미국의 해군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에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배워서 그런 거를 배워와서 자기네가 건조한 배를 운영하게끔 하고 이제 이러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시민이 아니면은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내요. 근데 일본은 그걸 다 집어넣어. 일본은 해군사관학교에도 보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이와쿠라 사절단 1870년에 보냈을 때에 이미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일본의 해군이면서 그러면서 가갖고 파견을 해서 2년 3년 훈련을 같이 받게 한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영국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저 유명한 제독 러시아 전쟁 때서 이겼던 그런 제독들 전부 다 영국 가서 공부를 하거든. 프랑스 가서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 해군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추가로 하고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아예 애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들어가는 차원에서의 사관학교생을 이제 못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격론이 벌려서 결국은 다 불러와요. 근데 참 슬픈 얘기인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의 근대화의 한계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 들려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야구를 잘했대. 진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대만이 야구 잘하잖아. 소년 야구.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야구를 잘해갖고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에 유명한 어떤 팀하고 경기를 또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때도 이기고 또 이제 돌아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나름대로 그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는 했대요. 이 졸업생들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자강운동의 한계 중에 하나고 이때 벌어진 일 중에 중국이 왜 이렇게 자강운동이 성공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신장 수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라는 게 걸륭제, 강희제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쪽에 회족, 그야말로 그 이슬람족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평정을 해야 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다의 해양 방어보다는 항상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오랑캐가 다 북쪽에서 서북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핵심이라서 항상 거기에 신경을 썼지 해양 방어라는 거지 안 했던 거거든. 그래서 해양방어를 안 해서 나중에 위원 같은 사람이 해국도지라는 책을 써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박규수가 가져와 갖고 김옥균 이런 사람한테 그걸 다 읽혔다라는 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책이냐면 중국 학자 중에서 처음으로 야 해양방어가 중요한 거다. 외구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서양 세력이 일로부터 오는 거지 내륙방어가 지금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어쨌든 그때의 내륙에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회족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평정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좌종당이란 장군이 그 태평천국에 난 때 이홍장 중국번이랑 같이 난을 평정했던 그 좌종당 장군하고 이홍장하고 격론이 붙어갖고 아까 그 해관에서 징수한 돈을 해양 방어에 쓸 거냐 내륙 방어에 쓸 거냐 하는데 좌종당이 이겨요. 그래서 내륙 방어에 쓰라 해서 좌종당한테 돈을 줘서 좌종당이 군사를 다시 일으켜서 군사를 훈련을 시켜갖고 그러고는 가서 저걸 평정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평정을 해갖고 그거를 완전히 자기네 성으로 최초로 편입을 시켜서 중국의 영토가 저 신장이 지금 중국의 영토인 이유가 좌종당 장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편 전쟁에서 지고 태평천국에 난이 일어나고 무슨 둔간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신이 자강운동을 하고 이러고 있는 중에도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저 반란을 진압을 해갖고 저런 일을 벌려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좌종당 장군이고 이거 하나 그냥 여담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의 중국집에 가면 제너럴 수도 치킨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조자룡 치킨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아닙니다. 조자룡이 아닙니다. 어. 그 제너럴 쇼가 뭐냐면 이 좌종당 장군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가서 그 신장을 수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엄청난 지하 자원과 모든 게 거기서 나오고 그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양 방어에는 실패했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중국은 그때 엉뚱하게 내륙 방어를만 하고 해상 방어를 안 했는데 근데 어쩌고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100년 뒤에 남은 거는 그때 좌종당이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중국집을 차린 어떤 사람이 그쪽 사람인지 몰라도 이게 다 후난 사람들이에요. 후난이즈들이야. 중국본도 그렇고 좌종장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전부 다 한 서원을 나왔어요. 악록소원이라는 한 서원을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책에 굉장히 재밌게 써놨는데 어떻게 그 일본의 그 뭐예요? 소카 손주쿠라는 그 요시다 쇼인이 만든 고기에서 이또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또 뭐 다 나오듯이 이 한 서원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 그 태평천국의 난을 저거를 하고 그 평정을 하고 신장 수복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이홍장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키운 그 군대가 상군 옛날 말로 그 상이거든 상나라. 그래서 그 후난 사람들을 이게 상군이라 그랬던 거고 그 이홍장은 안휘 사람이라서 휘군이라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좌종당이 상군을 다시 일으켜서 가서 이걸 수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때의 이제 논쟁이 결국은 뭐냐면은 양문동이라는 게 중국식 체제 자체는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군사적인 거, 과학기술적인 것만 되면 된다라는 중체서용, 동도서기, 화혼양제, 일본에서는 화혼양제, 우리는 동도서기, 중국에서는 중체서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하자는 거야. 그래서 해갖고 사실은 태평천국의 난도 형정을 했고 신장 수복까지 하니까는 이 보수파들이 이거 된다라는 거야. 아니 이게 된다라는 거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야. 이게 더 이상은 근대화를 안 해도 된다라고 믿는 거야. 거기에 만족해버린 이게 거예요. 만족해버리고 하면서 1884년에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프랑스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요. 자신감에 차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청의파라 그래. 우리나라의 위정척삭파, 일본의 존왕양이파, 중국에는 청나라는 청의파. 그래서 서양 거 하나도 안 배워도 되고 과학적인 기술적인 것만 배워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야 봐라 이겼다. 그래 갖고는 이홍장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말리고 중국본의 아들이 영국 대사라고 가 있어서 말도 안 된다고 뜯어말리고 이러는데도 결국은 청나라하고 1880년 프랑스의 1884년에 청불전쟁을 일으키는데 청불전쟁을 일으켰을 때가 그때가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때예요. 왜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정변파에서 청불전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뺀다. 그래서 실제로 1200명인가를 빼거든요. 원세계 군대를 중에서. 그래서 청나라가 더 이상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개입할 수 있는 정신이 없고 힘이 없을 거라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정변을 그때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런데 원세계가 예상외로 갖고 있는 군대를 갖고 그냥 반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변은 실패하지만은 그래 어쨌든 갑신정변의 또 그 발발 원인 중에 하나도 제공되는 청불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진에 보시면은 청불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는 이제 안남, 월남이죠. 우리나라의 요 노란색 지도에서 보시면 그 안남이라는 지방이 중국의 속방이었었던 거를 우리가 속방이었듯이 그 속방이었을 때 이제 프랑스가 가서 자기네 걸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국 영국이 홍콩 이런 데를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싸우려고 안 넘겨주려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그 왼쪽에 사진 중에 그게 후조 그 조선소에서 건조한 중국의 신식 전함들이에요. 그 왼쪽이 이제 양무호고 오른쪽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두 척인데 오른쪽 사진이 양무호가 격침된 거야. 근데
전투가 딱 7분 걸렸대, 해전이. 7분 걸려갖고 개전에서 7분 만에 양무호가 격침이 돼요. 그러니까 무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군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배를 어떻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이게 전투 훈련이 돼 있어갖고 여러 배들끼리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전을 벌이고 이런 게 이제 전혀 안 돼 있었던 거고 불란서는 너무너무 훈련이 돼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는 1시간 만에 완전히 전투가 끝내버리는데 전투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조에 아까 그 멋있던 그 무기창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아, 프랑스가. 예. 근데 아이러니는 그거를 지은 사람도 프랑스 고문이었어. 지켈이라는 프랑스 고문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참 역설적인 게 이렇게 해서 청불전쟁에서 지고 나니까는 양무운동이 확 꺾여요. 왜? 야, 이렇게 형편없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증명하는 계기가 돼.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뭐 중국본도 죽고 이런 사람들도 좌종당도 이제 은퇴해버리고 가장 젊었던 이홍장만이 남아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래도 관리하는 북양함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참 청불전쟁 때에 이거 굉장히 나중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청불전쟁 때에 그 이홍장은 북양함대를 갖고 있었고 이 남양함대가 따로 있었는데 이 남양함대가 괴멸이 된 거거든. 그런데 그때에 이홍장이 끝까지 북양함대를 투입하지 않아요. 안 도와줘.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 봐야 이거 다 죽는데 지금 북양함대라도 있어야지 조선을 지키고 일본하고 러시아로부터 이거를 지키지 지금 프랑스하고 도대체 왜 전쟁을 해갖고 함대를 낭비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청일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돼요? 남양함대가 안 도와줘. 그러니까 청일전쟁은 이홍장과 일본 전쟁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한 나라로서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팽팽하다가 결국에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남양함대가 그때 있었구나. 안 들어가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결론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이제 뭐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